네, 첫 번째 발표는 김학건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회장님께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정책 방향과 미래 시대의 변화 예측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김학건 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칸에 참가한 10주년을 주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칸은 녹색건축의 보급과 확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발표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실 국토부나 에너지공단에서 오셔서 발표하면서 고려해보긴 한데 이 주제가 저한테 맡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타이틀은 제로에너지 빌딩의 정책 방향과 미래시대의 변화 예측이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먼저 제로에너지 빌딩의 배경과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의 계획과 정책 방향, 주요 기술 발전 기대 방향, 추후의 미래 시대에 대한 예측, 추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재원 내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이고요.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국내와 국외 감축 현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도 많이 보셨으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6월 초서부터 폭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굉장히 더운데요. 이렇게도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해 폭염은 정말 산적이었습니다. 그 더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한호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비 피해가 있었고요. 또한 또 강릉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한급수가 진행될 정도로 또 울부족으로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급기한 이제 기후 마지노선이 붕괴됐다고 공식화하기도 했고, 또 방송 미디어를 통하면 25년 5월에는 스위스 빙하가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했습니다. 제 우측에 대한 자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인데 국내가 자그마치 11등이나 합니다. 근데 이제 국토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등수가 월등히 또 올라갈 겁니다. 이같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내의 문제는 심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아마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시는 강연을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참조하는 자료인데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IPCC에서 2018년도에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2030 NDC, 2030년도에 감축 목표가 어떻게 되고 25년도에 탄소 중립으로 실현을 해라라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주요 내용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유럽하고 영국을 한번 보면요. 유럽을 이제 예로 들면 유럽은 이미 1990년대에서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국가 체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진행하는 대로 진행하면 2050 탄소 중립으로 갑니다. 그만치 노력을 했고, 반면에 우리 EU 국가인 일본이나 세계 2위인 미국조차도 사실은 그래프 각도로 보니까 한 2, 3도 정도 되더라고요.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얼추 보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30년, 50년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있겠으나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는 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래프거든요. 9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배출량 그래프는 엄청납니다. 기울기 각도로 계산해 보니까 3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30년도에 감축안 발표하고 50년도에 탄소 제로 하라고 하니 이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는 분들은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올 즈음에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2030년에 40%의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고요. 50년에 제로로 간다고 합니다. 건물 부분은 32.8%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는 더 놀랍습니다. 24년에 발표된 지난 2018년도부터 23년까지 5개년 탄소 배출량 감축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6.4부터 6.9까지 해서 토탈 5년 동안에 15.2%를 감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7년 동안 더 계속이 되면 30년도에는 32.8%에 대한 노력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2018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은 아주 강하게 진행을 했고 또 산업계에서도 이를 잘 따라주고 있다라고 긍정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제로에너지 건축에 관련된 개요와 정책 방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하면 건축물이 에너지를 안 쓰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넷조로만 제로에너지 건물로 조금 박하다. 그래서 준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자립률 20%서부터 100% 원래는 10등급 정도 체제였는데요.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6개 등급 플러스 에너지 빌딩에 대한 부분까지도 넣어서 또 그리고 위계도 좀 줄여서 6개 등급으로 다시 재편을 했고요. 건축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요량 평가를 해서 비주거는 130 미만을 5등급, 주거는 90 미만을 5등급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잘 진행이 되다가 이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부응하고자 2017년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두 제도가 병행이 됐고, 근데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의무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보급이 그렇게 특히 민간 부분에서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2030 NDC안을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2020년도에 공공건축은 1000제곱미터 이상 5등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다음 해인 23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5등급으로 이제 또 기준을 강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자 그러면 내년서부터 민간도 이제 의무화할 거야 라고 했는데 24년 우리가 코로나가 막 끝나고서부터 건설 경기가 엄청 둔화되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의무화 진행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팽배를 해서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50 탄소 중립을 가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해서 올해 민간은 5등급 수준 설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5등급 수준 설계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냉난방을 하는 건축물 대상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고요. 비주거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주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설계 기준을 제출합니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150km/h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이 130입니다. 그러니까 135도 약간 많아진 정도, 그러나 굉장히 수준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부분은 100인데 제로에너지 5등급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이라는 건 살짝 완화됐으나 역시 기준치가 높은 거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에도 강력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 50년에 더 확대를 해서 3등급 1등급이라는 목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정부 정책을 요약을 하면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녹색 건축 시험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신축 건축물 에너지 강화한다는 것은 제로 에너지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녹색 건축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킨다는 얘기는 에너지 통합 관리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웃한 국가들 세계의 경향을 한번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정책을 보면 사실 국내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조금 특색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탄소 배출량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내재 탄소에 대한 기준이 자재뿐만 아니라 장비 해체에 대한 기준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센티브나 재정 자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자재에 대한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 및 기대 현황 세 번째 챕터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건물 에너지 얘기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다 등장하고 그 용어를 정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 현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됐죠. 패시브를 해야 되고 액티브를 해야 되고 신재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쉽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패시브 하면 단열, 기밀, 열교, 환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재의 성능도 대단히 높아졌고요. 창호의 성능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기의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영구적이냐? 결코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런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더더욱 기술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뒷페이지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압출법 단열재만 하더라도 단열에 굉장히 중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시공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 성능이 굉장히 차츰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중유리 적용하고 그 아르곤 가스를 추진해서 하고는 있으나 이 아르곤 가스의 탈기 현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가스가 새고 이로 인해 에너지 성능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런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밀을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팽창테이프, 기밀테이프, 기밀 시트 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뭐 독일산 자재를 써서 영구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접착 테이프 이런 부분이 접착력이 떨어지고 급기야가 탈락하는 현상도 꽤 현장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재가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탄소 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라고 하지만 실제 아직까지 산업계에서는 그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책과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많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액티브 시스템은 뭐 여기 설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냉난방 설비 관련돼서 각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걸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기술의 발전이 법제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보다 실제 요구하는 에너지 기준값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의 기기 효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전기 쪽으로 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 기기의 효율의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은 늦두면 바뀌는 AI 시대인데 이 AI가 건물의 건축에 이제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스마트 지능형 스마트 제어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다양하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내용들이 이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거의 태양광이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경제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효율을 검토해서 태양광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건데 한쪽에 너무 쏠림이 있는 거는 사실은 모든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다양화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보조금이라든가 보존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개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패널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당연히 저희도 좋고 저희 건물 사옥에도 태양광 BRPB나 PB를 적용해서 저희도 제로 에너지 빌딩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이라든가 인버터라든가 부품에 대한 것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에 대한 부분, 이런 내구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정치인들조차도 요즘 ESS 얘기 많이 하던데 이런 ESS 장치의 경제성,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소개된 이제 대표 사례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작년에 이제 준공된 사례인데 사실은 제로에너지 건물을 구현할 때 어려운 내용이 도심과의 협소한 부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해라라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할 한계가 있거든요. 도심가에서는 뭐 지하에 첨공하기도 어려우니까 지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하는데 옥상 면적도 작아서 이 발전량에 패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면에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건축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발전 효율을 높일까? 그래서 이제 동서해양의 이제 사선의 인면 디자인과 그를 통한 직단일사 차단에 대한 효과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한 뭐 어떤 도심가의 중층 규모 오피스 빌딩이 좋은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는 미래 시대를 한번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미래 시대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미래를 한번 추론해 보는 거겠죠. 자, 국내에서는 단열 성능은 2010년도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보면 3배 정도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성능은 공공건축물이 한 2.9배 정도 강화됐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약 3.6배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준치가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나 녹색 건축 인증에 대한 부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말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준공 후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내재 탄소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의 제로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면 공공에서 이제 민간으로 이제 확대가 정책이 예상이 되고 에너지가 규제 중심에서 유지 관리 성능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저감 정책에서 탄소 저감 정책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요걸 3가지로 한번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후의 방향은 그럼 3가지 민간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 기술과 접목을 위해서 탄소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자, 민간 부분을 한번 보면요. 민간은 신축 건물 기준, 구축 건물을 10년 이상 된 건물이라 보면 현재 84.1%가 구축 건물입니다. 또한 공공건물이 6.1%니까 민간 건물이 93.9%나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10년 이상 된 민간 건축물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이 건물 에너지에 대한 절감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정부나 많은 관계자분들은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민간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성능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탁월합니다. 가령 건물 에너지 성능이 절감되다 보니까 뭐 냉난방비 절감, 뭐 유지관리비 절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실내 공기질, 삶의 쾌적성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마케팅이 필요하고 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다라는 인식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치로 이게 연결이 될 거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나도 아마 제로에너지 그린 리모델링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상황에서 또 친환경 관련된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이 있다면 더더욱이 이제 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또 쏟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위 그걸 컨설팅하는 인력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되니까 제로에너지 빌딩 전문가에 대한 양성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AI 시대에서 스마트 관련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게 건물에 얼마나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부산 강서구에 진행한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라는 시범 모델이고 실증 단지로서 지금 거주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뽑고 있는 단지인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AI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앞서 보여드린 AI 관련된 뭐 클린 로봇, 시큐리티 로봇 관련된 것들이 단지에 접목돼서 미래의 주거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 다음에 넥스트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당연히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제로 에너지를 접붙여서 제로 에너지 스마트 시티, 제로 에너지 스마트 빌딩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탄소 중립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기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제도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항상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마지막에 향후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하면 추후로는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서 종합 개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탄소 저감 관련된 정책이 이제 통합이 돼서 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활성화돼서 2050 탄소 중립으로 아마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술을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 때로는 자연과 환경을 살짝 간과할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자연과 환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삶이 불편한 삶이 될 것 같다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된 끊임없는 성찰을 하면서 2050 탄소 중립으로의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